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 아저씨, 잠깐만요. 이거 들고 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선 나는 일부러 고개를 숙였다. 해진 점퍼, 다른 운동화,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머리. 누가 봐도 형편없는 행색이었다. 시장 골목 끝자락, 좁은 국수집 문 앞에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여자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섰다. 난 가진 게 없소. 목소리를 일부러 낮게 깔았다. 평소보다 거칠게 지친 사람처럼. 손에 묻은 때를 슬쩍 보이며 한 걸음 물러섰다. 괜찮아요. 오늘은 손님이 적어서요. 남는 건 어차피 버려야 하거든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따뜻한 잔치국수와 김이 오르는 국물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손길이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담담했다. 동정도 아니고 거리낌도 아닌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몰랐다. 내가 국내 물류기업 태원그룹을 이끄는 69세 회장. 윤태식이라는 사실도, 내가 곧 그녀의 인생을 가를 선택을 하려 한다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내 아들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단순히 미혼모라는 이유로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내 아들 윤지호는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였다. 기업 이미지와 주주 신뢰는 냉혹하다. 한 번의 스캔들로 수십 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걸 여러 번 봤다. 나는 감정보다 리스크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내가 이 자리까지 온 방법이었다. 그래서 직접 보기로 했다.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계산적인 선택인지. 아들의 돈을 노리는 건 아닌지. 표정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변장하고 찾아온 것이었다. 국수 한 그릇을 받아든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다. 회의실에서 수백억 계약서에 서명할 때보다 더 무거운 무게가 손끝에 실렸다.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등에 업힌 아기가 조그맣게 울음소리를 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리듬이 일정했다. 익숙한 손길이었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 국물 한 모금을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웠지만 맛은 괜찮았다. 정성이 들어간 맛이었다. 값싼 재료로 만든 음식이지만 대충 끓이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나는 국수를 천천히 먹으며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어깨가 가늘었다. 아이를 업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기엔 약해 보이는 몸이었다. 하지만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친 그녀는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며칠간의 관찰이. 나는 마지막 국물을 마시고 그릇을 내려놓았다.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그녀의 이름은 한설인, 26. 아기를 등에 업고 시장 골목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틀째 나는 같은 시간에 가게를 찾았다. 어서 오세요. 아, 어제 그 아저씨시네요. 그녀는 나를 기억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가게는 허름했지만 깔끔했다. 육수 냄비는 반짝였고 칼과 도마는 가지런했다. 오늘은 뭐 드릴까요? 어제 먹은 거요. 잔치국수요? 알겠어요.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면을 삶기 시작했다. 아저씨, 김치는 매워요. 괜찮으세요? 내가 초라한 노숙자 행색임에도 말투에는 동정이 아니라 존중이 담겨 있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손님으로 대하는 어조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관찰했다. 손톱은 짧게 잘라져 있었다. 위생을 신경 쓴다는 증거였다. 머리는 묶어 올렸고 앞치마는 깨끗했다. 등에 업힌 아기가 울자 그녀는 재빨리 불을 줄이고 아이를 내려안았다.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분유를 타기 시작했다. 몇 번이고 온도를 확인하고 양을 재고 다시 흔들었다. 서툴렀다. 확실히 서툴렀다. 하지만 대충 하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젖병을 흔들며 온도를 재확인하는 모습이 조심스러웠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연기라면 제법이군. 하지만 이상했다. 아기를 다루는 손길이 능숙하지 않았다. 오히려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진짜 엄마라면 더 자연스러워야 하지 않나?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줄었다. 장사가 한산한 오후였다.
그런데도 그녀는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았다. 옆 가게 아주머니에게 국수 한 그릇을 가져다 주고 폐지 줍는 노인에게 김치를 덜어주었다. 설이나 또 나눠주면 남는 게 뭐 있니? 괜찮아요. 어차피 내일이면 못 쓰는걸요. 돈이 넉넉해 보이지 않는데도, 아기 분유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도.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시험을 준비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렸다. 두툼한 현금이 보이도록. 10,000원짜리 지폐가 몇 장 비쳐 보였다. 나는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귀를 세웠다. 아저씨, 아저씨.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달려나왔다. 이거 두고 가셨어요. 숨이 찼다. 아기를 급하게 업고 뛰어나온 모양이었다. 지갑을 내 손에 쥐어주며 그녀는 웃었다. 나는 지갑을 받으며 물었다. 안 열어봤소? 네. 왜요? 돈을 세어보지도 않았다.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이건 계산이 아니었다. 적어도 돈을 노리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다. 나는 비서를 통해 그녀를 조사했다. 회장님 보고서입니다. 서류 봉투가 책상 위에 놓였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한설인의 과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보고서에는 뜻밖의 사실이 적혀 있었다. 아기는 그녀의 아이가 아니었다. 5개월 전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오빠의 아이였다. 형수까지 동시에 사망했고 갓난아이만 살아남았다. 친척들은 양육을 포기했고 설인이 혼자 아이를 맡았다. 출생신고는 형편상 그녀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법적 절차를 밟을 여유도 돈도 없었다. 병원비와 장례비로 빚만 남았다. 나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겼다. 사진이 몇 장 첨부되어 있었다. 화재 현장 기사, 장례식장 영수증, 아기의 출생증명서. 왜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지? 지우는 그녀가 미혼모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진실을 말하면 상황이 나아질 텐데. 미혼모보다 조카를 키우는 게 더 받아들이기 쉬울 텐데. 왜 굳이 오해를 풀지 않았을까? 혹시 동정받기 싫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나는 비서에게 물었다. 계속 조사하시오. 며칠 뒤 추가 보고가 올라왔다. 최근 한 남성과 병원 근처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 CCTV 사진에는 설인이 남자와 나란히 걷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나는 차갑게 결론 내렸다. 역시 어쩌면 아이는 핑계였을지도 모른다. 동정을 얻기 위한 도구. 나는 서류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실망스러웠다. 아니, 어쩌면 안도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묘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지갑을 돌려줄 때 그녀의 눈빛. 그게 전부 연기였을까? 계속 지켜보시오. 예, 회장님.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높은 빌딩 사이로 겨울 하늘이 보였다. 차갑고 회색빛이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내 눈으로 직접. 이번에는 사진이나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 접근할지, 어떤 질문을 던질지, 어떤 반응을 살필지. 나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세봄소아과. 그 남자를 만나볼 필요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 근처에 차를 세웠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설인이 아기를 안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 남자도. 나는 차에서 내려 멀찍이 따라 들어갔다. 대기실 구석에 앉아 지켜봤다. 남자는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다. 의사였다. 아기를 진찰하며 설인에게 설명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평범한 진료였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이 조금 따뜻했다. 지나치게. 나는 차로 돌아왔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더 지켜봐야만 했다. 나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다. 비서를 투자자로 위장시켜 국수집 확장 자금을 제한하게 했다. 조건은 단 하나.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사업에만 집중하라는 것. 한설인 사장님이시죠? 저희는 소상공인 지원재단입니다. 비서는 명함을 건넸다. 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가게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확장 자금 3천만 원, 무이자 지원 가능합니다. 3천만 원이요? 서린의 눈이 커졌다.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비서는 서류를 펼쳤다. 위생 등급 상향, 영업시간 확대, 그리고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셔야 합니다. 위생 문제 발생 시 투자금은 회수됩니다. 냉정한 조건이었다. 서린의 표정이 굳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비서가 가게를 나섰다. 나는 차 안에서 계속 지켜봤다. 서린은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다. 3천만 원이면 가게를 제대로 꾸밀 수 있다. 하지만 아이를 봐야 했다. 그날 밤 나는 가게 불이 꺼진 뒤 몰래 지켜봤다. 서린은 서류를 오래 바라보다가 아이를 안고 속삭였다. 민준아. 삼촌이 미안해. 삼촌? 나는 귀를 기울였다.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하는데. 좋은 유치원도 보내야 하는데. 삼촌이 무능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너 혼자 두는 건 못하겠다. 엄마 아빠가 너 맡기고 갔는데. 삼촌이 또 너를 버리면 안 되잖아. 아이는 잠든 채 작은 숨을 내쉬었다. 서린은 아이를 재우고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나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다. 삼촌. 그때 낮에 포착됐다는 남자가 떠올랐다. 나는 다음 날 직접 확인했다. CCTV를 다시 보고 비서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는 소아과 의사였다. 이름은 강민호. 그는 무료 진료를 도와주는 지역 봉사자였다. 아이가 자주 아픈 편이라 단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신경 써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순수한 의사와 환자 보호자 관계로 보입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보고서를 덮으며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나는 틀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돈을 노린 게 아니었다. 다만 조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투자 제안 철회하시오. 내일 아침 내가 직접 가게에 갈 것이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랫동안 창밖을 응시했다. 어둠이 내렸다. 이번에는 변장도 필요 없었다. 진짜 내 모습으로 그녀를 마주할 때였다. 나는 더 이상 거지 행색을 유지하지 않았다. 정장을 입고 국수집 문을 열었다. 깔끔한 회색 양복, 광택 나는 구두. 내 본래의 모습이었다. 서린은 나를 보고 얼어붙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언가 눈치챈 듯 했다. 아저씨?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윤지우의 아버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다. 지우 씨, 앉으시오. 나는 의자를 가리켰다. 서린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앞치마를 벗고 마주 앉았다. 아이를 시설에 맡기면 투자하겠다는 제안, 왜 거절했소?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돌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서린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다시 못 만드니까요. 그 한마디에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가난하던 시절 사업 자금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자는 주변 조언을 거절했던 나 자신의 지우에 대해 알고 있었소? 예.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말하지 않았소? 동정을 구하고 싶지 않았어요. 친자식이든 조카든 저한테는 똑같이 소중한 아이니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을 시험했소. 거지로 변장하고 지갑을 떨어뜨리고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소. 서린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시험을 통과했소. 아니, 당신이 아니라 내가 통과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소. 나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국수집 확장은 조건 없이 지원하겠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과요. 회장님,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하시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우를 선택하든 떠나든 돈 때문에 결정하지 말 것. 당신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걸 선택하시오.
서린은 눈물을 닦았다. 저는 지우 씨를 좋아합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지우 씨의 미래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짐이 아니요. 나는 일어섰다. 가족이란 원래 그런 거요.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 나도 이제야 그걸 다시 배웠소. 가게 밖으로 나오자 겨울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내 손에는 여전히 따뜻한 국물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이번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차에 올라타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에게 연락하시오. 아버지가 만나고 싶다고. 창밖으로 국수집이 보였다. 서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인사했다. 그녀도 고개를 숙여 답했다. 이제 시작이었다.